안녕하세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기계처럼 일어나서 막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나면 오늘 하루 진짜 내 삶을 산 게 잤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료는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국립공주대학교 이용근 교수의 논문인데 이런 영혼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선 오히려 가장 힘들 때 모든 걸 뒤로하고 낯선 곳으로 떠나는 고된 여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여행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휴양지에서의 달콤한 휴식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익숙하고 안락한 일상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낯선 곳에서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 과정 자체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시련을 이겨내는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한편의 서사시로서의 여행을 말하는 겁니다. 서사시로서 여행. 그렇죠.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주정의 철학적 뼈대를 수천 년 전 동양의 고전, 바로 주역에서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주역이요? 정말 예상 밖의 연결고리네요. 현대인의 번아웃이랑 고대의 지혜가 만나는 지점이라니 솔직히 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이 논문이 어떻게 현대인의 삶과 고대의 지혜를 엮어내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행이라고 부르는 이 행위에 어떤 깊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논문의 시작부터 현대인들의 삶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더라고요. 해야 할 일 목록에 갇혀서 몸이 보내는 피로 신호는 애써 무시하고 정작 소중한 사람들과 보낼 시간은 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이렇게 지쳐 있는데 왜 편한 휴식이 아니라 굳이 더 힘든 여행을 떠나야 한다는 걸까요? 이건 뭐랄까 그냥 자기 학대 아닌가요? 바로 그게 이 논문의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청취자께서도 당연히 가질 만한 의문이죠. 네네. 논문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장자의 무용지용, 즉 쓸모없음의 쓸모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당장 돈을 벌고 경력을 쌓는 그런 유용한 일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가치가 역설적으로 돈과 시간을 쓰는 쓸모없는 여행이 있다는 거죠. 쓸모없음의 쓸모.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보죠. 어떤 개발자가 복잡한 코딩 문제로 몇 주째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네네. 그는 책상 앞에서 밤을 새우면서 유용한 노력을 하지만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모든 걸 포기하고 주말에 암벽 등반이라는 쓸모없는 취미에 몰두해요. 그런데 절벽에 매달려서 오직 손끝과 발끝의 감각에만 집중하는 그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던 코드의 해법이 섬광처럼 떠오르는 겁니다. 아, 바로 이런 거죠. 일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는 종종 그 문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쓸모없는 곳에서 발견되곤 하니까요.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문제 자체에만 매몰되면 시야가 좁아지지만 완전히 다른 환경에 나를 던져 넣을 때 비로소 새로운 관점이 생긴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고 보니 여행 갈 때 보통 아는 만큼 보인다면서 맛집이나 명소를 빼곡하게 검색해서 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논문은 그것마저도 진짜 여행이 아니라고 선을 긋네요. 지식과 정보를 비워내고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정확합니다. 논문에서는 지식과 정보에 의존해서 세상을 확인하는 행위를 관광이라고 부르고요. 온몸의 감각을 열어서 세상을 느끼는 것을 비로소 여행이라고 정의합니다. 관광과 여행을 구분하는군요. 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많이 알게 될수록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이 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아는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거든요. 머릿속에 내비게이션을 끄고 길을 잃을 용기를 내라는 것처럼 들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행의 진짜 가치는 언어와 생각이 끊어지는 언어도단, 마음의 복잡한 작용마저 사라지는 심행처멸의 상태에 이를 때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와, 용어가 좀 어렵네요. 혹시 아름다운 노을을 보거나 거대한 자연 앞에 섰을 때 머릿속의 모든 생각이 멈추고 그냥 하고 감탄만 나왔던 경험 없으신가요? 있죠. 내 안에 끊임없이 떠들던 목소리가 잠잠해지고 순수하게 경험 그 자체만 남는 순간이요. 바로 그 상태에서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잊고 있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지식의 세계에서 감각의 세계로 전환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논문이 말하는 여행의 본질이군요. 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여행의 과정을 주역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화산역 궤가 바로 이 여행을 상징한다고 하셨죠? 네, 주역의 64궤 중에 56번째 궤가 바로 화산여입니다. 상징하는 이미지를 보면 위에는 불이 있고 아래에는 산이 있습니다. 불과 산. 네, 산은 움직이지 않고 고요한데 그 위에 불은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 붙으면서 타오르죠. 바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나그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산 위에 불이라. 이미지가 정말 강렬하네요. 떠돌이의 운명이라니 어딘가 좀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 불안정함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 화살역궤가 55번째 궤인 뇌화풍, 즉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궤 바로 다음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 풍요 다음에요. 네, 이건 인생의 흐름에 대한 정말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죠.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최고조에 달한 풍요의 정점에서 인간은 역설적으로 정신적 공허를 느끼고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나그네가 된다는 의미니까요. 풍요의 끝이 방랑의 시작이라니. 정말 의미심장하네요. 어쩌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일 때가 가장 길을 잃기 쉬운 순간이라는 경고 같기도 하고요. 들어보니까 이 고대 나그네의 모습이 안정된 직장을 박차고 나와서 노트북 하나 들고 세계를 떠도는 요즘의 디지털 노마드와 겹쳐 보이는데요. 혹시 논문에서도 이런 연결을 시도하나요? 네, 정확히 그 지점을 짚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나그네가 겪는 여정이 현대의 디지털 노마드,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원형적인 청사진을 제공한다고 보는 거죠.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깊이 다뤄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 나그네가 어떤 파란만장한 여정을 거치는지 그 6단계의 서사시를 따라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마치 한 편의 로드무비 같을 것 같아서 기대되네요. 그 나그네의 여정, 첫걸음은 어떤 모습인가요? 1단계, 즉 초육은 아주 혹독하게 시작합니다. 나그네가 자잘하고 구차하니 이로써 재앙을 자초한다. 와, 시작부터. 네, 이전의 풍요를 모두 잃고 여행길에 오른 나그네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소한 일에 얽매이고 비굴함과 모욕을 겪는 단계입니다. 시작부터 정말 암울하네요. 마치 잘 나가던 직장에서 퇴사하고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실은 사무실 월세 걱정에 전전긍긍하고 예전 동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바닥을 쳐야 비로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죠. 2단계인 유기를 보면 변화가 생깁니다. 나그네가 여관에 머물며 노자를 품에 품고 아이종의 발음을 얻는다. 아, 드디어 좀 나아지나 보네요. 네, 객지에서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중심을 잃지 않으니 마침내 편안한 안식처와 자금, 그리고 믿을 만한 조력자까지 얻게 되는 안정의 단계입니다. 위기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얻게 된 거죠. 아, 다행이네요.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찾았으니 이제 좀 순탄해지려나요? 주역의 지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기는 안정을 찾은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온다고 경고하거든요. 네. 3단계, 9.3은 이렇습니다. 나그네가 그 여관을 불태우고 그 아이종을 잃으니 위태롭다. 아니, 애써 얻은 걸 스스로 불태운다고요? 왜죠?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약간의 안정을 찾자마자 자신을 너무 높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주변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결국 자신이 어렵게 이룬 터전과 가장 소중한 신뢰까지 모두 잃어버리는 위기를 맞습니다. 이 재앙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오만함이 자초하는 것이라고 주역은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와, 정말 소름 돋네요.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시련이 아니라 작은 성공 뒤에 찾아오는 내 안의 오만함이라는 말이군요. 정말 뼈아픈 교훈입니다. 그럼 모든 걸 잃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건가요?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이 있으니까요. 4단계, 구사를 보면 나그네가 머무를 곳에서 노자와 도끼를 얻었으나 내 마음은 불쾌하다라고 나옵니다. 마음이 불쾌하다. 네,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머물 곳과 여행 경비, 그리고 자신을 지킬 도끼 같은 수단까지 얻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3단계의 실패로 주변의 신뢰를 잃어서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죠.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니 모든 걸 갖추었음에도 마음은 지옥인 상태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회복했지만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군요. 이 고독과 불쾌함을 딛고 일어서야 진정한 성공을 말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5단계로 이어집니다. 6호는 꽹을 쏘아 화살 하나를 잃지만 마침내 명예와 벼슬을 얻는다입니다. 오, 드디어?
네, 꽹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화살 하나를 잃는 작은 희생을 감수하고 마침내 주변의 인정과 명예라는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단계죠. 자신의 부족한 힘이라도 끝까지 쏟아부어서 마침내 결실을 보는 감동적인 성공의 순간입니다. 드디어 기나긴 고생 끝에 성공을 거머쥐었군요. 그럼 마지막 6단계는 이 성공을 만끽하는 화려한 피날레가 되겠네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때 주역은 가장 무서운 경고를 던집니다. 또요. 마지막 6단계, 상구는 이렇습니다. 새가 자기 둥지를 불태우니 나그네가 처음엔 웃다가 나중엔 울부짖는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지나치게 강해진 나머지 교만함이 극에 달해 스스로 자신의 안식처인 둥지를 파괴하고 마는 거죠. 아, 처음 얻은 것에 기뻐하며 웃다가 그 교만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니 결국 울부짖게 된다는 최악의 결말입니다. 3단계에서 저지른 실수를 훨씬 더 큰 규모로 파멸적으로 반복하는 셈입니다. 정말 파란만장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네요. 성공과 실패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여정을 보니 마치 우리 인생 전체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길고 험난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할 지혜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바로 경손과 중도죠. 논문에서는 비굴과 경손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비굴과 겸손. 네, 비굴은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굽히는 것이고 겸손은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낯선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바로 이 겸손의 지혜를 터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겉은 부드러운 솜처럼 유연하지만 속에는 쇠방망이 같은 굳건한 중심, 즉 자신만의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파도 같은 여정을 버텨낼 수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기에 더 낮출 수 있는 겸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 나그네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네요. 자, 그럼 아까 잠시 언급했던 디지털 노마드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이런 고된 여행의 지혜가 미래의 삶과 일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논문은 호모 비아토르, 여행하는 인간과 디지털 노마드라는 개념을 통해 미래 인류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이들에게 여행은 더 이상 일상에서의 탈출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행 자체가 일과 삶이 결합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일과 여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인류가 생존을 위해 하기 싫은 힘든 일을 견뎠다면 미래의 인류는 자아 실현을 위해 하고 싶은 힘든 일, 즉 힘든 재미를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힘든 재미요. 네, 여행 유튜버가 오지에서 고생하며 영상을 만들거나 프로 운동선수가 극한의 훈련을 견디는 것처럼요. 그 고통스러운 과정 자체가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시키는 즐거움이 되는 거죠. 디지털 노마드는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일터가 될 수 있으니 전 세계를 무대로 이런 힘든 재미를 추구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인류인 셈입니다. 성공의 기준이 연봉이나 직급이 아니라 나를 발견하고 실현하기 위한 도전, 그 자체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여행이 삶의 방식이자 일이 되는 시대, 정말 큰 변화네요. 네, 결국 풍요 속에서 공허를 느끼고 떠난 나그네가 온갖 시련을 겪으며 겸손과 중도를 배워 마침내 자신만의 길을 창조해내는 화산여의 서사시가 바로 이 새로운 인류의 탄생을 예고하는 수천 년 전의 예언이었던 셈입니다. 정리하며 오늘 우리는 여행을 단순히 휴식이나 관광이 아니라 풍요 속의 빈곤을 극복하고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하나의 장대한 서사시로 다시 해석해 보았습니다. 주역의 화산여 괴가 보여준 나그네의 6단계 여정은 성공에 교만하지 않고 실패에 좌절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해 나가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과제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결국 이 논문이 말하는 여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충만한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죠. 세상의 무관심과 일상의 무감각 속에서 내가 지금 바로 여기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구나 하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나만의 시공간을 발견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여행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이동을 넘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무한한 잠재력을 현실로 소환하는 가장 창조적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우고 살아있다는 충만한 존재감을 느끼게 해줄 여러분만의 낯선 곳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 시련과 고독의 여정 끝에서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나를 창조하고 싶으신가요?